네. 쾰른,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보시겠습니다. 독일 쾰른 대성당은 독일에 있죠. 근데 어디냐면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인데 여기 있습니다. 맨 접경에. 로마 제국의 맨 접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내래 콜로니아 아그리피나. 콜로니아 아그리피나라는 이름이니까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하고 경계를 맞이하고 있는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때 콜로니아 아그리피나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도시입니다. 쾰른이. 그래서 이게 아그리피나죠. 네로.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황제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성공했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쾰른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독일 지도입니다. 독일 지도인데 쾰른이 여기 있거든요. 쾰른이.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없어졌네. 네, 지도가 없었네. 지금 지도가 없었는데 쾰른이 이쪽에 벨기에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쾰른이 여기 있는데 이게 불어는 콜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로니아 아그리피나의 이름을 따서 출발한 도시인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중세 시대는 엄청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쾰른이. 왜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선거로 뽑습니다. 선거를 자유선거라 7명이 합니다. 7명이 하는데 여기 보시죠. 이런 문자 쓴 거. 이거 주교 성직자입니다. 대주교 3명하고 고위 귀족, 백작들 4명이 뽑습니다. 그거 엄청난 거죠. 그냥 뽑지 않고 다 돈 받고 뽑습니다. 당연히 돈 받고 뽑는데 대주교 3명하고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쾰른 대주교입니다. 쾰른, 트리어, 마인츠. 여기 쾰른, 트리어, 마인츠 이 세 지역의 대주교가 다른 고위 귀족, 병경, 백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는 선출직이었습니다. 선출직.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쾰른이 중요한 도시였는가 아시겠죠?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그걸 선제후합니다. 선제후한데 선거후한데 선제후한데 그 선제후 중에 한 명이 쾰른 대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쾰른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있습니다. 쾰른이 여기 이쪽에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접경지대에 있는데 지금 지도가 하나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 지금 지도에 요쯤 있는데요. 요쯤인데 하여튼 벨기에 접경지대인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단일한 그 황국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 조그만 나라들, 좀 큰 나라들의 정치적 복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 그냥 왕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노스트 베스트팔렌 그런 주에 있죠. 그래서 이제 쾰른의 지도입니다. 근데 쾰른은 라인강이 관통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인강이 이렇게 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쾰른은 라인강이 지나갑니다. 라인강이 도시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한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라인강이 쭉 지나가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라인강 왼쪽 좌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습니다. 라인강 왼쪽 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라인강이 이렇게 위로 갑니다. 그래서 쾰른은 도시가 이렇게 되는데 쾰른이 지금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쾰른 대성당이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요 서정면 탑 요 높이가 무려 157m입니다. 정말 엄청난 건물이죠. 독일에서 제일 큰 가톨릭 성당이고 세계 가톨릭 성당으로 볼 때도 규모가 2, 3등 안에 들 정도로 큽니다. 엄청나게 큰 성당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라인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라인강 왼쪽 본 쾰른에 있는데 위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서쪽이 동쪽이고 서쪽 쪽면 동쪽인데 요 서쪽 탑의 높이가 무려 157m입니다. 요 조그만 첨탑은 여기 있고 이건 100m 좀 넘고 이게 157m입니다. 정말 엄청난 건물이죠. 엄청난 건물.
정말 엄청난 건물이죠.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게 하도 높아서 이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굉장히 큰 교회당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57m인데 첨탑이 130, 40은 이해하겠는데 서쪽 종탑이 157m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조금 되면 이 건물이 19세기 후반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죠. 고디양신을 아시겠죠? 고디양신을 아시고 재미있는 건 이렇게 라인강이 이렇게 하는데 거의 라인강 바로 옆에 높이에 157m 달하는데 이 건물 자체는 19세기 말에 1880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을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는데 왜? 중세 도면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뭡니까? 십자가. 이 많은 가톨릭 성당들이 위에서 보면 딱 이렇게 십자가, 교차를 해서 십자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게 연출한 거죠. 십자가처럼 보이게. 이건 중세도 이랬습니다. 중세도 이랬고 위에서 보면 보시죠. 정확하게 십자가처럼 돼 있죠.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이거를 생각하고 찍은 겁니다. 중세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13세기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157m니까 아까 저 어떤 그분이 말씀하신데 여기까지 다 올라갑니다. 기중기가 있어가지고 다 올렸어요. 지금 크레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발로 이렇게 밟아서 막 도는 그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려 보이는데 정말 엄청난 건물이고 이 서쪽 면의 정면이 61m입니다. 무려 이 정면이 이게 하도 높아서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엄청난 건물이고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쾰른 대성당이 왜 중요해졌냐면 그 전에 이제 당연히 쾰른 대성당 자리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12세기인가 13세기에 동방박사, 세 명의 동방박사에게 유골을 쾰른 대주교가 입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쾰른 대주교가 대단한 그 기독교 세계에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정도로 대단한 건물인데, 그거를 12세기 중반에 쾰른 대주교가 이 동방박사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이 동방박사의 유골을 입수해가지고 그 독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1세가 줘서 그걸 쾰른 대주교한테 줬어요. 그래서 12세기 중반에 쾰른 대주교가 가져와서 이 쾰른 성당에 가져오니까 순례객들이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최대 규모로 성당을 짓자. 그래서 언제 시작했냐면 1248년 13세기 중반에 정확하게 요런 설계도를 만나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유골함, 그걸 전번에 보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탈리아 라벤나의 산타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비잔틴에. 이게 6세기 전반인데 이 이탈리아 라벤나가 모자이크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구경을 하셨는데 그 산타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인데 요 세 명의 동방박사의 유골이 우여곡절 끝에 12세기 중반에 쾰른 대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엄청 몰리니까 1248년에부터 설계도를 만들어서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중단돼서 이게 언제 보시면 1851년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게 기중기입니다. 이런 식의 기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리고 말았어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돼서 이게 한참 방치됐다가 19세기에 이게 1856년 모습인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놔뒀다가 여기만 짓고 여기 콰이어 부분만 짓고 입구만 짓다가 공사가 13세기부터 19세기 한 600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예배는 드렸습니다. 여기
동방박사의 유골함은 여기 그대로 있고 예배는 여기 콰이어가 있으니까 했는데 공사를 중단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19세기 후반부터 1850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1856년 모습입니다. 이거 사진입니다. 1850 사진인데 기중기가 있죠. 이렇게. 현대식 기중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188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1850년에. 1880년. 그러니까 1248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왜? 동방박사의 유물함 때문에 순례객들이 엄청 몰리니까. 그래서 동방박사의 유물함이 이겁니다. 이건 저번에 보셨습니다. 생투샵에 동방박사의 유물함이 이게 잠깐요. 동방박사 이거 좀 이따 보자. 동방박사의 유물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13세기 작품인데 이건 조금 이따 보시고, 이 동방박사의 유물함을 모시려고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중단돼서 19세기까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드디어 188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1880년이 어떤 때냐면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틀담 대성당도 형편없이, 그러니까 노틀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다 지어놨지만 형편없이 막 파손되고 이랬다가 빅토르 이후에 노틀담의 꼽추,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낭만주의가 중세를 엄청 동경했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기 이겁니다. 이놈의 이 자본주의 그때 자본주의 그런 산업사회가 돼서 돈이 최고고 이렇게 막 사회가 어지러운데 중세는 그러지 않았다. 중세는 그래서 중세를 낭만주의가 굉장히 동경하는데 그런 거에 힘입어서 쾰른 대성당 공사를 재개했다가 1880년은 언제 때면 독일 제국이 1871년에 건설되거든요. 독일 제국이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을 대통일해서 독일 제국을 출범시킵니다. 그 비스마르크, 여러분 비스마르크 철혈 저상이나 비스마르크가 중심이 돼서 독일 제국을 1872년에 거는데 그 독일 제국 선포식을 어디서 하냐? 그때 프랑스랑 프로이센, 그때는 프로이센 왕국이 전쟁을 해서 프로이센 왕국이 프랑스를 맞으면 완전히 참패를 시키고 베르사유 왕궁을 접수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프랑스인과 독일 사이가 얼마나 극악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애들이 경복궁 와서 일본 제국 선포식한 거랑 비슷합니다. 독일 제국 1872년에 독일 제국 선포식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해요. 그래서 1870년은 이게 1880년에 왕국이에요. 1880년대는 독일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그런 민족주의, 대국주의, 부국강병 이래가지고 엄청 자부심이 강했대서 독일 민족의 자존심. 물론 독일은 프로이센 왕국은 이미 개신교로 전환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중심이었지만 이거는 카톨릭 대성당이지만 민족적인 자부심의 표출로 1880년에 1248년에 착공해서 그러니까 600년 넘게 600 몇십 년 만에 쾰른 대성당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일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이죠. 엄청난 건물. 네? 엄청난 건물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1880년에 이 대성당 완공을 기념해서 동전까지 만들었습니다. 1880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나중에 19세기 할 때 원래는 영국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 그쵸? 영국이 최강대고 프랑스가 이제 한참 뒤처진 2등이었는데 그 이제 미국은 조금씩 크고 있었고 근데 19세기 1870년에 독일 제국이 성립된다면은 독일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독일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영국을 제쳤습니다. 철강 생산량, 석탄 생산량, 군함,
뭐 이런 거에서 19세기 후반에 독일이 영국을 많이 추월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저 제약 부분, 백신, 지금 나오는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제약 부분이나 화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후반에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진 거죠. 그 영국은 지키려고 그러고, 그것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19세기 후반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많은 산업의 측면에서 독일이 영국을 제쳤습니다. 지금도 독일이 대단하거든요. 유럽연합에서 독일하고 나머지 유럽연합 회원국이 20몇 나라인데 거인 하나랑 난장이 20몇 명이라고 하도 지나치셨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이 엄청나거든요. 독일의 경제력이. 근데 자관, 이 1880년에 쾰른 대성당은 독일의 자존심을 걸고 완공한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1880년까지는 그 세계 157m니까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가 그 워싱턴 4년 후에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이 170m거든요. 그러니까 1884년까지는 쾰른 대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157m. 근데 1884년에 워싱턴 기념탑이 건설되면서 이게 170m입니다. 대리석이나 화가 오는데 이게 오벨리스크식 그릇이었죠.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식 그릇이었는데 이게 1884년에 완공돼서 이 건물이 제거됐다가 곧 1889년에 5년 후에 에펠탑이 지어져. 이게 300m거든요. 324m입니다. 그러니까 1884년까지는 쾰른 대성당이 157m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고 4년 후에 워싱턴 기념탑이 170m였는데 1889년에 5년 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에펠탑이 324m로 세계에서 최고 건물로 된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이 산업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쾰른 대성당인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요 서쪽 정면의 길이가 60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는 것만 아는데 이게 1880년에 19세기 말에 완공되었지만 유네스코가 이 건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중세 설계도를 거의 그대로 해서 했어요. 중세 것들을. 예, 그렇죠. 그때는 높이 짓는 게 그 국가의 기술력을 말한다고 다 해서 서로 그런 경쟁을 했죠. 그런 경쟁을. 중세 경쟁을. 그러니까 쾰른 대성당이 대단한 게 19세기에 공사를 재개해서 지었는데 13세기의 설계도를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 무서운 게 있거든요. 독일인들이. 13세기 설계도를 거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이거는 중세 건물이라고 인정해서 세계 문화유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건 중세 건물이라고 본 거죠. 19세기. 물론 많은 건축 제자들을 철강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요 고디 성당의 요 지붕은 목재 프레임을 쓴 다음에 그거를 나무로 덮었는데 이거는 철강을 썼습니다. 철강을 썼는데 그런 점은 달라졌지만 설계 자체는 13세기의 설계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죠. 이쪽이 서쪽이고 콰이어 부분이고 교차라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 천장이 이렇게 돼 있죠. 볼트가 거의 뭡니까? 프랑스 성당을 철저히 모방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미엥 성당을 모방했는데 프랑스 성당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고딕 대성당들은 대개 프랑스 스타일입니다. 프렌치 스타일입니다. 대개 영국은 다르죠. 이 천정이 뭡니까? 다 이런 식이죠. 그 전형적인 프랑스 고딕 성당의 천정이라는 거 아시고 이게 이제 아미엥 대성당이거든요. 모습은 다르지만 이 쾰른 대성당은 아미엥 대성당의 평면도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옆모습 이게 아미엥 대성당의 옆모습이거든요. 쾰른 대성당인데 많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평면도는 아미엥 대성당을 모방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쪽 정면입니다.
이게 높이가 157m, 이 탑이, 종탑이 157m는 많지 않거든요. 뾰족탑 말고 종탑이. 그리고 서쪽 정면의 이 너비가 무려 60m입니다. 프랑스도 기껏해야 4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이죠. 엄청난 건물. 그래서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1870년대에 지었으니까, 중세 스타일은 아니지만, 설계도는 완전히 중세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뾰족하고 조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조각. 요런 거 이제, 보시면 알겠죠? 전형적으로 프랑스 스타일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렇게 가운데 문설주에 조각이 있고 이렇게 전형적인 프랑스 스타일이고, 요것만 좀 다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뱀의 유혹, 노아의 방주, 이렇게 다양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 스타일이죠. 프랑스 스타일을 흉내냈습니다. 프랑스 스타일을 19세기에 지어졌지만 이런 지었고, 조각이 있고 입구고, 물론 장미창은 없습니다. 장미창은 옆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한 100m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안에 계단이 있어서 이게 계단이 500 몇 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요 100m 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탑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요게 위에 뾰족탑입니다. 종탑 맨 윗부분인데 요 끝이 157m인데 요게 이렇게 뾰족뾰족 했던 게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첨탑이죠. 그죠? 고딕 양식 첨탑인데 요 끝이 무려 157m라는 것. 정말 대단히 높죠. 이게 그러니까 한때는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저거고 고딕 성당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게 전형적으로 고딕 양식인데 이거는 19세기 후반에 지어졌지만 설계도는 철저하게 13세기 설계도를 그대로 갖다 했습니다. 전형적인 고딕 뾰족탑이죠. 고딕 뾰족탑. 그래서 옆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서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게 남쪽이죠. 그죠?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남쪽은 여기에 요 교차랑에 첨탑이 있습니다. 요런 뾰착. 이게 상당히 모양인데 요건 한 100m 되면 됩니다. 100m.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서쪽 정면이 157이고 요 중간에 교차랑 부분에 이게 첨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이게 너무 이제 압박이니까 이건 뭐 그냥 아까 서쪽 정면 탑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100m 되고 요거는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프랑스 스타일이죠. 프랑스 스타일이죠. 프랑스 스타일로 지었죠. 그러니까 장미창은 이렇게 크지만 전형적인 프랑스 스타일로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기류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저쪽 맨 끝쪽 동쪽 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쪽 끝 맨 끝쪽 전형적인 고딕 양식인데 천정을 보시면 전형적인 프랑스 스타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중을 다 계산했습니다. 하중. 공학적으로 대단했죠. 이 높이가 천장 높이가 43m입니다. 43m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43m니까 영국은 대개 20m가 고자이고 웨스트민스터만 30m인데 프랑스는 다 이게 높이가 43m입니다. 아미엥 대성당 같은데 정말 대단한 설계죠. 13세기 이런 걸 설계했다는 것이 43m인데 천장은 전형적으로 프랑스 스타일이라는 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오르간이 달려 있고 전형적인 프랑스인데 요 맨 끝에 입구가 서쪽이고 동쪽 맨 끝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쾰른 대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함이 있습니다. 그게 동방박사 유물입니다. 옆모습이 이렇고 천장은 이렇게 아시겠죠? 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 이 교차랑의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은 전형적으로 프랑스식 천장이다. 그죠? 프랑스식인데 이 높이가 43m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지어도 이렇게 쉬운 건물은 아닙니다. 그죠?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43인데 어떤 것도 없이 물론 이 폭은 좁지만
엄청난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 맨 끝에, 동쪽 맨 끝에, 여기가 동쪽 맨 끝입니다. 동쪽에 큰 유리창이 있고, 세 유리창이 있고, 밑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동방박사의 유골함이 여기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유골함.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게 서쪽이고, 여기, 요 주재단에 동방박사의 유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 저번에 이거 한번 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관을 3개 겹쳐놓은 겁니다. 관을.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습을 흉내는 겁니다. 이 바실리카, 전형적인 바실리카를 흉내내서 나무로 이렇게 원래 만든 다음에 목재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나멜로 입히고 그 나무로 조각한 다음에 금박을 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겁니다. 이게 길이가 요 길이 이게 길이가 220cm고 너비가 110cm고 높이가 113cm입니다. 153cm. 높이가 153. 옆으로 보는 게 없군요. 요 길이가 220이고 요 너비가 110이고 높이가 153cm입니다. 근데 관이 3개 있는 겁니다. 관이 3개.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이니까 그 3사람의 유골이 요 관 하나씩에 했는데 그거를 교회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알겠죠? 완전 금박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다음에 나무로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박을 입혀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110cm, 높이가 150, 옆에 길이가 220이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이거를 개봉을 했습니다. 관을 열어서 조사를 했더니 과연 3사람의 유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동방박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3사람의 유골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유골함입니다. 길이 220cm, 너비 110cm, 높이 150cm. 그래서 이 유골함, 이게 13세기에 완성됐거든요. 1220년대. 이 유골함을 보관하기 위해서 쾰른 대성당을 대대적으로 13세기 중반부터 크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골함,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골함, 동방박사의 유골함, 이게 1225년, 13세기니까 13세기에 이 목공예나 이런 공예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수준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 나무 조각고 전부 금박을 입히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맨 끝에, 쾰른 대성당 맨 동쪽 끝에 재단에 이게 놓여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13세기입니다. 요건 대리석. 요거는 대리석인데, 대리석을 이렇게 조각을 한 겁니다. 대리석을 해서 요 밑에 요건 14세기에 만든 건데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대리석판 밑에다 조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공예, 석공예가 금속공예가 대단했습니다. 유럽 중세 목공예, 석공예 대단해서 이게 여기서 제일 동방박사 유골함으로는 제일 큰 유골함입니다. 그러니까 관 3개죠. 관 3개. 길이가 220cm니까 관이죠. 110cm, 150cm인데 관 3개를 모아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모아놨냐? 전형적인 바실리카형 모양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축이 뛰어난데 우리는 이제 목재 건축이었으니까 많이 안 남아있는데 하여튼 중세 유럽은 이 석공예, 목공예, 금속공예는 대단했습니다. 그건 이제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 놓고 목재로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각종 도금을 하고 완전히 금으로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장한 건데 이 동방박사 유골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순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콜로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쾰른이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그 길에 쾰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독일 사람들이 이걸 1880년에 완공한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대성당에서는 이 콰이어 부분, 성직자 공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콰이어 부분은. 콰이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콰이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여기 스크린이 있고, 문이 있고, 딱 에워싸 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쾰른대성당은 이 콰이어 스크린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둘러싸 놨는데, 여기를 장식을 하자는 그 19세기 말에 장식을 하자는 걸 해놔서 무슨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바닥에 모자이크를 깔기로 했습니다. 1880년대. 그러니까 이건 중세가 아닙니다. 이건 중세가 아닙니다. 바닥에 모자이크를 까기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요 쾰른 대성당의 요 부분은 모자이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 건 아니고 19세기 말에 그 뭐니까 세라믹 테세라로 한 겁니다. 원래 모자이크는 테세라라고 그냥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이거는 세라믹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자이크를 쫙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쾰른 대성당이 뭡니까? 그 평면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말에 여기 요 콰이어 부분 여기를 19세기 말에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테세라가 아니라 세라믹 테세라로 장식해서 근데 요거는 19세기 말 작품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말 작품에서. 그래서 여기 쾰른 대성당 가보시면 요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다는 것. 근데 이제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 유골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13세기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작품이고 그 밑에 대리석 조각도 대단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딕 대성당이 왜 중요하냐? 우선 건물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조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 보존되어 있는 유물들, 예술 작품들이 중요한데 그거를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 대표, 네. 10분 더 해도 돼?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고딕 대성당이 왜 중요하냐? 유럽의 성당들이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 성당이 건축물이 우선 중요하고 거기 붙어있는 조각들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림이나 조각 작품들, 공예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유럽 미술이 출발합니다. 그거를 오늘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쾰른 대성당은 그거로 유명한데 제일 중요한 건 동방박사 유골함입니다. 근데 이게 122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솜씨가 장난이 아니죠. 800년 전에 만든 건데. 800년 전에 여기 목재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조각을 한 다음에 완전히 금으로 도금한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이 길이가 220cm, 2m 20cm에 달하는 것을.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그 예술 작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계로 십자가입니다. 이거 어디갔어? 네. 이게 계로 십자가인데 요 계로 십자가는 계로 십자가상이죠. 계로 십자가인데 이게 언제냐면 10세기 말에 만들어진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데 요 크기가 180cm, 여기 사람 크기가 187cm니까 사람 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187이고 요 팔 길이가 165cm니까 실물 크기 좀 키가 큰 사람이죠. 실물 크기랑 비슷한데 요 밖에 요거는 나중에 한 겁니다. 요 밖에 번쩍번쩍 요거는 10세기 말에 만든 작품입니다. 10세기 말에 187, 165cm에 달하는 나무 조각. 이게 무슨 나무냐면 오크 나무입니다. 오크 나무 들고 금박을 입히고 칠을 했습니다. 금박. 요거는 아닙니다. 요건 나중에 바로크 시대 만든 거. 요거는 나중에 바로크 시대 만든 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죠. 요거. 이게 187cm, 110cm인데 요거를 10세기 말에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데 오크나무에다가 칠을 하고 금박을 입힌 겁니다. 근데 이 표정 보십시오. 그 예수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상당히 표현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지금은 자세히 설명 못하고 쾰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10세기 말, 그러니까 970년경이니까 지금 뭐 1000년이 넘은 겁니다. 1000년이 넘었죠. 1000년이 더 넘었죠. 이 계로 십자가상. 나중에 물론 좀 약간 손을 댔지만
이게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로 십자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표정이 저는 이제 약간 고갱 그림을 약간 생각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표현력이 강하죠. 그 예수의 어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타 사비나라고 로마에 있는 조그만 성당에 있는 부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는데 부조인데, 이거는 5세기 전반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면 뭡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예술의 역사에서 이런 십자고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나 조각은 비교적 나중에 출현합니다. 처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나무 조각으로 표시한 거의 최초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최초의 작품. 거의 최초인데 187에 165고 요 뒤에 건 나중에 거 요게 중세 970년경에 제작된 겁니다. 970년에. 아니죠. 프랑스 아닙니다. 자궁공예. 프랑스 고전 양식은 아닙니다. 고전 양식은 크레, 그건 나중에 17세기 겁니다. 고딕 양식하고 프랑스 고전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게로 십자가상이 굉장히 조각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아주 생생했죠. 예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주 생생했는데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그걸 말씀드려서 나중에 십자고상, 이런 걸 십자가상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예술 작품이에요. 이게 마돈나 오브 미라고 13세기 말에 호두나무로 조각한 겁니다. 마돈나랑 아기 예수를 13세기 말에. 이 정말 전형적인 고딕 조각입니다. 이 옷주름이 굉장히 우아하죠. 저번에 우리가 봤죠. 그 노틀담 대성당이나 샤르트 대성당의 정면에 있는 조각상들이 처음에는 뻣뻣하게 서 있다가 나중에 13세기 후반이 되면 옷주름이 아주 멋있게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겁니다. 13세기 후반에 호두나무로 조각돼서 채색을 한 나무 조각입니다. 근데 마돈나랑 아기 예수인데 이 옷주름 보십시오. 완전히 정말 굉장히 그 르네상스 조각에 못지않게 잘 했죠. 이게 1.61m거든요. 1.6인데 이거를 밀란의 마돈나, 이게 밀라노에서 왔습니다. 밀라노에서 제작돼서 와서 밀라노의 마돈나인데 13세기 후반에 이 정도 조각을 제작한다는 게 고딕이 이제 나중에 르네상스 역사가들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고딕을 폄하했지만 고트족, 그러니까 야만적이다 폄하했지만 이거 보시면 그렇지 않죠. 이 목조각, 그러니까 목공예가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채색을 했죠. 전형적인 고딕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옷주름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샤르트르나 노틀담이나 샤르트 대성당의 밖에 그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조각들이 차츰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옷주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데 이게 1.6에서 1270, 그러니까 13세기 후반에 아주 고딕 양식으로 제작한 마돈나의 저겁니다. 정말 이거 대단히 사실적이죠. 이게 천을 씌운 게 아닙니다. 나무 조각으로 한 겁니다. 나무로. 그래서 이게 호두나무로 조각한 건데 솜씨가 대단하니까 13세기에 고딕의 그 어떤 그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딕에. 그래서 이게 밀라노의 마돈나 상이라고 목조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요 뒤에 재단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데, 서양 미술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회화, 이 재단의 뒤를 장식하는 것, 그걸 재단화합니다. 그 재단화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1270년대 전형적인 고딕 양식으로 제작된 나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목공의 수준이 1270년대 지금부터 800년 정도 전인데 대단하죠. 근데 이때는 무슨 말입니까? 뒤에 있는 나르샤님이 좀 좋아하던 그 다비드상에 못지않게 정말 고딕이 많이 발전했죠. 그죠? 아주 섬세하죠. 목조각, 이게 나무 조각인데 채색을 아주 화려하게 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재단화입니다.
재단화. 재단이 있으면 재단의 뒤를 장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단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 성당에는 재단을 뒤에 장식하는 구조물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제사 드릴 때 병풍을, 그 음식 차릴 꼭 병풍을 둘러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뒤에, 가톨릭 성당의 재단, 또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절에도 그 재단 뒤에 이렇게 장식을 해 놓는데, 재단 뒤를 장식하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화합니다. 재단화. 근데 꼭 그림만이 아닙니다. 조각도 됩니다. 조각도 되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14세기 후반에, 물론 자궁고문이 저게 복원을 계속합니다. 복원을 계속하지만 대단하죠. 정말 지금 14세기 후반에 된 재단화인데, 이 재단화가 가톨릭 성당이나 또는 예배당도 가면 조그만 예배당도 재단이 있거든. 그 재단을 뒤를 장식하는 것을 조각 작품이건 그림 작품이건 다 통틀어서 재단화합니다. 재단화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재단화인 게 14세기 후반에 제작됐는데, 높이가 3m고 전장이 6m입니다. 높이가 3m고 전장이 6m인데, 이게 3m고 전장이 6m인데, 요것만은 요게 한 340cm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크게 이게 뭐 클라리스의 재단화인데, 하여튼 그런데 이거 보시면 뭡니까? 나무 조각입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그림이죠. 나무에 조각을 해놓습니다. 목공에 나무에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나무에 재놓고 전부 금박을 했는데, 재단화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스페인의 어떤 성당의 재단의 뒤를 장식한 겁니다. 이거는 그림이나 조각, 이건 뭐 구조물이죠, 구조물. 그러니까 재단 뒤를 이렇게 반드시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치는데, 그래서 그런 재단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의 프라리 성당에 있는 티치아노의 성모승천입니다. 이거는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티치아노의 성모승천인데, 정말 중요한 게 16세기 전반기에 나왔는데, 이게 베네치아의 프라리 성당, 이 고딕 양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고딕 양식 성당의 재단 뒤에 있는 재단화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화가 서양 미술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나무 조각이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3m, 높이가 3m, 가로가 총 6m쯤 되는데, 저거를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 모습.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모습. 이건 뭡니까? 그림들이죠. 그 예수의 생애가 다양한 걸 그림해냈고, 그 다음에 더 좁히면 이렇게 됩니다. 접으면. 이게 크게 3대, 요 양쪽 날개를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길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3m, 6m 정도 되거든요. 아니, 이게 중앙이 3m 정도 됩니다. 3m 되는데, 이게 3m 280cm 정도 되는데, 330, 278인데, 요거를 말이죠. 요거를 필 수 있습니다. 요거 양쪽을 벌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덮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를 밖으로 필 수 있어요. 요 두 짝을 밖으로 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안쪽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요 두 개를 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나무 조각이죠. 나무 조각. 재단화가 다 이렇습니다. 재단화는 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모습입니다. 맨 처음의 모습이 333, 280m의 그림이죠. 성자나 이런 그림들인데, 이런 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고딕 양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고딕 양식이요. 그죠? 한국의 병풍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날개를 핍니다. 피면 가운데는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m가 됩니다. 길이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요 양쪽 요거랑 요거를 밖으로 핍니다. 그러면 나무 조각이 나옵니다. 자, 솜씨 이건 완전히 나무 조각을 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뾰족뾰족 고딩 양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뾰족뾰족한 고딩 양식이라는 건데 이걸 전부 나무로 조각해 놓고 물론 성자나 성인들 뭐 이런 것들인데 전부 금박을 입힌 겁니다. 돈이 엄청 들었겠죠. 이게 총 길이가 6m에 3m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게 3m에 6m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하면 이렇게 됐다가 또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접어서 맨 양쪽을 핍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덮이면 이렇게 됩니다. 덮이면.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 1년에 무슨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에 이렇게 하고 보통 때는 이렇게 복원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복원하다 조금 중요한 날들은 이걸 열어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 나무 조각들. 정말 이 안에다 조각을 했다는 게 이 병풍 안에다 조각을 해버렸습니다. 나무 조각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맨 처음에 이거 그림 요것도 조각입니다. 요것도 조각. 요것도 조각이고 밑에는 그림이고 요건 예수 그리스도 조각이고 여기는 그림이고 가운데는 그대로죠. 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을 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물론 요 두께가 28cm 정도 됩니다. 요 전체 두께가 28cm, 3cm에서 워낙 두텁습니다. 두텁지만 이게 재단화입니다. 그러니까 재단화가 그림만이 아니라 병풍처럼 조각까지 해놨고 또 조각가 병풍처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 완전히 피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제일 극이죠. 이거를 요 양쪽을 뒤로 폈더니 짠 하고 조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예수하고 12사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걸 언제 만드냐면 14세기 후반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들은 되게 에나멜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금박을 입힌 다음에 금박을 입혀서 에나멜 칠 같은 걸 합니다. 금박을 입혀가지고 입혀서 그러니까 다 금박을 합니다. 금으로 다 바른 다음에 각종 그런 거로 그러니까 오칠 뭐 그런 거 저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복원을 하지만 대단한 작품이죠. 이게 14세기 후반이니까 지금 한 700년 됐네요. 700년. 그 사이에 계속 복원하고 이렇게 됐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돈빌트 재단화라고 역시 믿는데 전체적인 길이가 총 가로가 5.6m입니다. 근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요 재단의 뒷모습은 이겁니다. 뒷모습 이건데 요거는 20세기 초에 그린 거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병풍이 있으면 병풍 뒤쪽 있잖아요. 그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전반에 역시 고딕 양식으로 그린 겁니다. 고딕 양식으로 그렸는데 고딕 양식인데 스테판 로너라고 독일 사람이 그런데 이게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15, 16세기 할 때 르네상스 시대 할 때 이탈리아 말고 15, 16세기에 알프스산 북쪽 알프스 산맥 그러니까 유럽을 크게 나누거든요. 알프스 이남 즉 이탈리아 그 알프스 이북 그러니까 서유럽이죠. 15, 16세기에 유럽에서 알프스 이북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누구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듀러입니다. 알베르트 듀러인데 그 듀러가 자기가 여행 갈 때 어디 그 네덜란드 쪽으로 이게 독일 작가가 독일 화가거든요. 독일 화가 여행 갈 때 어디 가서 돈 주고 봤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접어놓습니다. 접어놓는데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핍니다. 그럼 접어놨을 때 보려면 돈 내야 됩니다. 돈을
지금 돈으로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 내고 봤대요, 듀러가. 그러니까 듀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재단을 이렇게 접어놓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건데, 세 쪽짜리 병풍인데, 세 쪽짜리인데, 듀러가 이거 핀 거를 보려고 그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 10만 원인가 20만 원 냈다고 쓴 재단화가 이겁니다. 보시면 성모 마리아는 되게 파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요거 이 쾰른 대성당이 동방박사의 유골로 제일 유명한 성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 3명하고 여기 쾰른시의 시의원들, 뒤에 쾰른시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르슬라 성녀고 게네온인가? 제레온 성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런 식 장식이 고딕인데 그림이죠. 템페라로 그린 건데 전체 키가 총가로고 5.6m. 이게 5.6m고 높이가 높이가 142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42cm. 높이가 142cm고 총 높이가 5.6m 되는데 원래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뭡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한테 와서 수태고지 당신이 하느님의 아기를 임신했다는데 요거를 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단화의 특성입니다. 근데 요런 데서 요런 재단화의 그림에서 서양 미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종교화에서 단독 패널로 되어서 뭡니까?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라팔로의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처음엔 다 이렇게 종교화했습니다. 그 병풍, 이런 재단화 그림에서 이게 15세기 전반의 그림인데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인데 템페라라는 물감으로 쓰였는데 템페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재단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 패널이 이렇게 돼 있고 중앙편에서 성모 마리아, 동방박사 세 사람, 뒤에는 쾰른시의 쾰른시의 그 관계자들, 시 관계, 쾰른시가 주문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 고딕 양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옆에 성모인데 원래는 이런 거. 이게 재단화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단화는 티치아노의 성묘설처럼 하나로 된 그림도 있지만 대개는 병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병풍이 2폭, 3폭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 그릴 때는 그런 재단화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재단화의 유명한 그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그림들에서 서양 회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화의 특성이 병풍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걸 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 이렇게 중요한 예술 작품이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근데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1520년경에 이것도 뭡니까? 나무 조각하고 그림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재단합니다. 길이가 7m, 5.5m 이르는, 7.5m, 5m 이르는 큰 작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조각으로 해놓고, 여기는 패널로 이렇게 병풍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병풍. 밑에 되는데, 요거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이 재단의 뒤를 장식하는 그림만이 아니라 조각. 이건 목공예죠. 보시면, 이 나무 조각이거든요. 목공예. 나무가 아니라 패널화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패널,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템페라로 그리거든요. 그때는 캔버스를 거의 안 썼습니다. 캔버스를. 패널, 그러니까 나무에 그린 그림 맞습니다. 나무 패널에 그리고 조각도 나무 위에다 합니다. 나무 위에다. 네, 그렇죠. 미술하고 공학이 믹스된 거죠. 미술과. 그래서 이건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을 해놓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조각하고 그림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단화는 꼭 그림만이 아니라 목공예 작품도 같이 있고 또 금속공예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뭡니까? 이렇게 병풍식으로 해서 접을 수 있는데 제일 특색 있는 게 이거죠. 이걸 접었더니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폈더니 이렇게 되고 안에 날개를 접어 폈더니 목조각이 나오는 거. 이게 제일 히트인데 이런 작품들이 유럽의 대성당에 곳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플란더스의 그 나온 네로가 그 불의의 대성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루벤스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막 그 열광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 대성당에 보니까 일종의 박물관이었던 거죠. 대성당이. 근데 그 중에서 제단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물론 조각 작품도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보셨죠? 이 밀라노의 밀라노의 성모 중요한데 이런 작품들이 전부 성당 안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성당이 박물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박물관 역할을. 예를 들어서 쾰른 대성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그 중세에 건설된 성당이 중요하냐? 종합박물관에 구실을 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뭡니까? 대성당이니까 그 성직자나 교위족들의 무덤이 여기 있고 또 이런 공중 버팀벽, 프랑스식인가 공중 버팀벽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 뭡니까? 이무깃돌, 물을 빼는 이무깃돌 이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고 이것도 이제 프랑스 거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 대해서 보시면서 거기는 건물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벽에 붙어 있는 조각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중요하다. 거기서 서양 미술이 시작되었다. 그거를 말씀드려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에 있는 대성당 한 3군데 더하고 고딕 양식은 일단 건축물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겨우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예.